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일본어학과에 재학 중인 클레어 존슨입니다. 제가 일본어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이 어떻게 세계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해 현지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몇 달 동안 일본에서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불편한 일들과 그로 인해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대학에서 몇 년간 공부하며 기초적인 회화와 문법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일본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관광지나 일부 대도시에서는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되었지만 제가 머물렀던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제게 매우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일본어로 작성된 서류들을 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한 한자가 빼곡히 적힌 서류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단어 하나하나가 익숙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았고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번역기 앱을 사용해가며 겨우 소통을 시도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처리의 속도도 큰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일본에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 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저는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에 진이 빠졌습니다. 모든 서류는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했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여러 번 방문해야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느린 행정 절차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종종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 장벽과 느린 행정 처리로 인해 일본에서의 초기 생활 적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본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또 하나의 큰 불편함은 바로 현금 중심의 경제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도시의 일부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그 외의 많은 곳에서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현금 사용이 그리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아예 불가능했고 현금을 준비해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미국 카드가 일부 ATM에서만 작동하여 번거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ATM은 모든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로 은행의 영업시간에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할 때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현금을 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 매번 큰 금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가방 속에 많은 현금을 보관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항상 긴장감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돈을 자주 인출해야 하다 보니 수수료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도쿄의 한 카페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부족해 난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근처에 있는 ATM을 찾아가 돈을 인출한 후에야 결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본의 현금 중심 문화는 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현금 중심 경제 문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일본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점점 잃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느껴지는 경제적 불편함은 일본 생활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었고 이는 제가 일본에 대해 갖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서서히 흐리게 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하나의 큰 도전은 바로 복잡한 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의 철도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철도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노선과 환승역, 출구가 있어 초보자에게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특히 저는 처음 도쿄의 시부야역에 도착했을 때 그 복잡함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부야역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수십 개의 출구가 있고
각 출구마다 위치가 달라서 어떤 출구로 나가야 할지 헷갈리기 쉬웠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역에 도착했지만 출구를 찾는 데만 한참을 헤맸습니다. 출구를 찾느라 역을 몇 번이나 돌아다녔고 결국 원래 목적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철도망과 수많은 출구는 일본에서의 일상 이동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다양한 민영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각 노선의 요금 체계가 다르고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로 가기 위해 철도를 이용했는데 한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요금 차이를 몰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역무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해 결국 몇 번이나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편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복잡해 초보자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일본인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와 기술을 존경합니다. 저 역시 일본어학과에 진학할 때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직접 경험한 그들의 역사 인식은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제가 일본에 머물던 중 8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종전 기념일로 많은 일본인들이 전쟁의 종식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하지만 제가 이날 일본인 친구들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했을 때 그들의 게시물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라는 문구와 함께 원폭 사망자 수를 기리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강조하며 자신들을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일본의 전쟁 범죄, 특히 난징 대학살과 위안부 문제, 731부대의 인체 실험 등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는 일본이 진주만을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일본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이 자국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일본 국민들이 어떤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그들의 역사 인식은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왜곡은 일본에서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 일본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도 일본의 지진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위험성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몇 차례 작은 지진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특히 밤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방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 순간 저는 그 공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진 경보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나 큰 지진이 일어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은 지진에 익숙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매번 지진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지진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지진은 도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지진 대처 요령에 따라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진동이 계속되면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진이 지나갔지만 그 경험은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저는 매일같이 지진 경보 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가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언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했고
이는 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조차 불안감에 시달렸고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공포는 제가 일본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겪은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30년 내에 이 지역에서 7080%의 확률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 대비를 위해 비상식량과 물을 준비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는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 국민이 지진 대비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였습니다. 일본의 건축물들은 지진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지만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저 역시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지진을 경험하며 불안에 떨고 있던 차에 난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 안전을 걱정하시며 빠른 귀국을 권유하셨고 저는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급히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귀국을 결심한 날, 일본인 친구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고, 저 역시 그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유키와 타로,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자신들의 터전인 일본을 떠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들 역시 지진의 공포 속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해 주었고, 저는 그들의 말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 태풍은 일본의 규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저는 그 순간 일본을 떠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 산산은 중심 기압이 935페로 매우 낮았고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70m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을 정도로 강력하며 실제로 규슈 지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고시마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들이 매몰되고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 남아있는 제 친구들을 크게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대피를 권유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일본의 교통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항공과 JR은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과 신칸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일본을 떠나온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도쿄에 남아있는 제 친구 유키는 태풍의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태풍으로 인한 정전과 단수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었다면 아마 저 역시 이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저는 일본에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분명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불편함과 문제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언어 장벽과 느린 행정 처리, 현금 중심의 경제 문화, 복잡한 철도 시스템 등은 모두 제가 일본에서 적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지진, 태풍과 같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공포는 제가 일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떠난 지금 저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은 분명 매력적인 나라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낭만적인 환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저는 일본을 떠나온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귀국 후 저는 일본어학과를 계속 다닐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경험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공이 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에게 항상 매력적인 나라였지만, 일본어에 더 집중하면서 깊이 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패션,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문화의 선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관심을 끈 것은 K-팝이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인기를 끄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글로벌 현상이 되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와 같은 아이돌, 그룹들은 단순한 음악 스타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그들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세계 각지에서 콘서트를 열며 수백만 명의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팝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철저하게 기획된 무대 연출, 그리고 강력한 팬덤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춤, 연기,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된 아티스트들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BTS의 성공 스토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데뷔 초기부터 꾸준히 자작곡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청춘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Love Yourself 시리즈와 같은 앨범은 자아, 존중과 자기 사랑을 주제로 삼아 팬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 결과 BTS는 전 세계에서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며 한국 음악을 세계적인 무대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BTS의 유엔 연설이나 블랙핑크의 코첼라 무대와 같은 순간들은 K-팝이 단순한 음악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K-팝이 어떻게 전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K-팝과 함께 K-뷰티도 저희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그 혁신성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그리고 시트 마스크와 같은 제품들은 모두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히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뷰티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은 그 세심함으로 유명합니다.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클렌징에서부터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피부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한국 뷰티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법은 한국 여성들의 맑고 건강한 피부의 비결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를 따라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뷰티 철학과 제품들이 어떻게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 단순한 뷰티 제품을 넘어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K-팝과 K-뷰티만큼이나 한국 드라마, 즉 K-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넷플릭스를 통해 쉽게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K-드라마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저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었는지 궁금했습니다. K-드라마는 그들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감성적인 연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K-드라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그들이 겪는 갈등과 성장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종종 사회적 이슈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단순한 로맨스나 액션을 넘어선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드라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결말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에게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의 특성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드라마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즉 K-푸드도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전통 음식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떡볶이, 치킨, 한국식 라면과 같은 길거리 음식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가진 매력과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다양한 맛의 조화와 건강한 재료의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그 맛과 영양으로 유명하며 한국 식탁의 필수품입니다. 또한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내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한국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 독특한 맛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바삭한 치킨, 그리고 얼큰한 라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음식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글로벌 푸드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에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담그기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빔밥처럼 다양한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내는 음식은 한국인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음식의 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 K-뷰티,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K-컨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과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혁신 정신이 이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IT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육 제도와 높은 문해율,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동시에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왔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함께 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K-팝, K-뷰티, K-드라마, K-푸드와 같은 K-컨텐츠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직접 생활해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며 현지의 삶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어 실력을 쌓고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클레어 존슨이 일본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겪으면서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K-팝, K-뷰티, K-드라마, K-푸드 같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이 클레어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저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그것이 클레어에게 준 희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가 한국에서 맞이할 새로운 도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